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새로운 얼굴이죠. 인권연대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오창익입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스픽스 구독자 100만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늘 사이에 하루 종일 뜨거운 뉴스는 뭐니 해도 윤석열 대 한동훈 대결, 예. 정부 대 여당의 대결 이런 거였는데요. 그렇게 몰고 갔죠. 아, 몰고 갔습니까? 채널A와 동아일보가 중심으로 이렇게 몰고 갔죠. 네. 저는 오늘 오전부터 쇼일 가능성은 높다고 제가 시종일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일단 저 사실관계를 체크해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난 건 팩트겠죠. 예. 그래서 그만둬라. 그게 팩트가 아니라고 지금 오후에 이제 오후에 의도적으로 늦게 정정을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진짜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은 빨리 정정해야죠. 이거 왜 하루 종일 가만히 있다가 오후에 정정합니까? 저는 그거부터 다 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두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만남 직후에 그게 보도를 통해서 어제 알려지니까 기자들에게 알림을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걸 통해서 난 내 갈 길을 가겠다.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거부터 이상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시겠지만은 집권 여당 그것도 보수는 더 심각합니다. 이 권력 서열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집단에서 대통령이 아직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이미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 2명을 쫓아냈어요. 대통령이. 이준석, 김기현까지. 네. 근데 한동훈은 당원이 뽑은 당대표도 아닌 한마디로 윤석열이 꽂은 그냥 비대위원장 정도를 대통령 실장이 가서 그만두라 그랬는데 나는 그만둘 수 없다. 그냥 가겠다. 이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이 사람 자체가. 좀 거칠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너무 공개적으로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쯤 되면 이준석이나 김기현 내보낼 때와 달리. 그때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의중은 명확했는데 이걸 너 나가라고 그렇게 통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몰라요 아직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물밑에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프로세스여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만약에 진짜 윤석열이 한동훈을 쫓아내고 싶었으면은 대통령 실장까지 가서 그렇게 할 필요 있나? 그냥 얼마든지 알릴 방법은 천지입니다. 한동훈에게 윤석열이 너 쫓아내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방식이 맞는 거지. 대통령 실장이 갔다가 하는 건 나중에 불법 소지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 방법을 썼겠냐. 그래서 저는 실장이 가서 그만두라는 얘기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뉴스를 들었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걸 한동훈이 거부했다?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따져보면요. 첫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권력의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거죠. 99% 그렇죠. 이거는 99. 이준석이나 김기현보다도 더 의존도가 높죠. 그렇죠.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자기 지분이 꽤 있었던 거예요.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 너무 내세우다가 충돌한 거고 김기현 같은 경우는 뭐 한 70-80%는 윤석열의 힘이라고 봤다면은 한동훈은 99% 윤석열의 힘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엔 99% 힘의 원천이면 집에 가 하면 가는 거죠. 가죠. 가야죠. 김기현도 바로 갔잖아요. 또 하나는요. 이런 이야기를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통령실에선 2인자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국무총리에 비교할 만한 권력의 크기를 2인자보다도 더 큰 게 대통령 본인일 수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실장이 얘기했다면 대통령 본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른바 법적 책임도 다 덮었을 수 있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 정무수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비서관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하필이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선 건 어떤 이유입니까? 근사한 쇼를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이렇게 보는 게 저기 정무수석이 지금 한호섭 씨인데 한호섭 정무수석은 은둔형이에요. 이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제로 아마 한호섭 정무수석을 본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아니요, 제가 본 거는요, 이재명 당대표에게 인사 갔을 때. 그러니까 아마 그게 언론 노출도 아마 처음 한 거고, 이분이 원래 대통령 상황실장 할 때도 아예 안 나타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무수석으로서의 활동을 기획만 하지 현장 가지 않는다. 근데 이관섭 실장은 정책실장 할 때부터 김건희 문제를 발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독 마이크 앞에 많이 서더라고요. 많이 쓰고, 어찌 보면은 그걸로 대통령 실장이 됐던 사람이에요. 정책실장 되자마자 바로 3개월 만에 대통령 실장 됐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이관섭 실장이 김건희 문제를 아주 강하게 특검을 거부하는 얘기를 하면서 발탁이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한동훈과의 관계에 지금 최대 문제는 김건희 문제지 공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문제를 논의한다 그러면은 이관섭 실장이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공천 문제가 아니라는 건 김경률 씨를 마포에 뭐 공천하느니 마느니 이게 사천이니 공천이니 이 논란인데 변 대표님 보시기에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아니 예를 들면 그럼 그 전날에 인천 계양을 가가지고 똑같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희룡 손잡고 네. 똑같이 했잖아요. 우리의 원인이옵니다. 맞아요. 그거 네. 왜 시비한 겁니까? 그거, 그거 전혀 시비 안 걸었잖아요. 네. 김경률만 시비 걸었다는 얘기 뭡니까? 김경률이 김건희를 긁어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공천 사천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시간인데 불참했어요. 언론은 일제히 뭐라고 그러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갈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기사를 근데 사실은 근데 그 문제는 그건 네. 대통령 자질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옛날 대통령 많이 했던 국민과의 대화도 안 하고 그 연두 기자회견을 한 번도 안 했죠. 이번에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KBS랑 단독 회담만 하겠다. 그리고 무슨 뭐 도어 스태핑도 안 한 지 지금 다 1년 넘어갔고 네. 그 대타가 이제 내세운 게 민생 토론인데 그거 지난번 첫 번째 하고 이제 두 번째 아닙니까? 네. 아니 이게 한동훈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한동훈과의 관계 때문에 이걸 깼다 그러면 이건 대통령 자질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자체는. 그건 이제 일종의 당무이고 이거는 국정수행이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죠. 당연히 이게 이 민생 토론이 우선인 거고 네. 어쩌면 한동훈 당무는 끼면 안 되는 걸 낀 거고 그 핑계 대고 지금 이걸 깼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이 사람의 이 자질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고. 일단 대통령 자질과 관련해서는 대표님 이게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행사잖아요. 뭐 얼마나 많이 기다린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뭐 자기들 표현은 못 아니 지내거든. 그리고 저 국민들이 앉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이해 당사자도 있고 대통령에게 뭐 한마디라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볼지 모르지만 생중계가 예정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좀 중요한 내용은 이번에 했더라고. 그 괜히 국민의 관심사 아닙니까? 지금 네. 그 마트 그 유일 업무하고 단톡밥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일반 소비 생활에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중요한 주제였더라고요. 이해 당사자도 많고요. 네. 그 정도를 깨려면은 대통령이 가서 직접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아니 그런데 대표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이제 윤석열 한동훈 대결 갈등은 쇼다. 네. 정부 여당의 갈등설은 쇼다. 쇼를 네. 만든 거다. 네, 오버액션을 오버액션을 한 거다. 근데 오버액션을 하면 그만이지. 국민이 기다리는 국민적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보이콧을 한다? 그러니까 반박한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민생 토론이라는 거를 한동훈과의 국민 사기 오버액션을 더 크게 만드는 수단으로밖에 안 본다는 거죠. 이걸 정말 중시 여겼으면요, 이걸 어떻게 깨겠습니까? 별로 중시 여기지 않고 있는데, 한동훈하고 오늘 이건데 요즘 판 좀 키워볼까? 됐다, 깨. 이런 정도로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판 좀 키워볼까 해서 그러니까 오전에 사실 판이 커진 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커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밖에 안 본 일종의 거예요. 비상사태였잖아요. 네. 대통령이 예정된 행사에 안 온다. 아니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보세요. 대통령이 예정된 행사를 안 간 사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거 진짜 무슨 뭐 쓰러지지 않는 한은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직 대통령이 그랬던 적은 없었잖아요. 뭐 몸살 나거나 했을지 제가 기억을 몰라도. 하는 건요. 네. 그 노무현 정권 때 해외 나갔을 때, 해외 나갔을 때 한번 오전 깬 거는 늦잠 잔가 뭐 불면증가 뭔가 문제로 그때도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그거 가지고. 아니 그리고 뭐 시차도 있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해외 나갔을 때는 사실 좀 깨는 부분이 있는데 네. 윤석열 정권은 무진장 깬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국내 저런 행사를 더군다나 이 국민의 소비와 관련된 행사를 저렇게 깨버린 사례는 없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저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야, 이거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심각한데요. 자, 쇼를 한 건 총선용일 거 아니에요. 총선에 유리할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보여주는 게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되든지 아니면 뭔가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거 다목적이라고 보는데 일단 네. 최근에 들어서 이 보수 이 파리 채널들에서 제2의 6.29 쇼를 준비하라고 막 얘기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제2의 6.29 한동훈 전향해서 1987년 6월 29일 날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 대표가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네. 했던 6.29가 사실은 전두환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끝낸 거다. 전두환 군과의 참여성을 이제 한 거죠. 전두환은 좀 포갑 정치했다 그러면은 노태우는 민주화를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전두환 같은 군사 정치와는 좀 다른. 그래서 그 6.29를 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라는 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직전에 2달 전에 전두환은 4월 13일 날 4.23 호원 발표를 해요. 개관 안 하겠다. 그래서 예전처럼 체육관 선거로 가겠다고 했는데 2달 만에 엎어진 거고 그 사이에 물론 알고 계신 것처럼 6월 항쟁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노태우가 집권을 했고 이게 네. 나중에 집권한 다음에 이제 밝혀진 건데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동훈에게 많이 요구했단 말입니다. 어. 보수 진영에서 마치 6.29 사기극이죠, 사기극. 네네. 한 번 더 사기극을 해봐라. 그런 찰나에 어찌 보면은 비슷한 게 좀 나온 거죠. 좀 비슷한 짝퉁 같은 게 나온 거죠. 근데 어설프네요. 그거 치고는요. 아, 그게 사실은 그 6.29 6.29는 근사했어요. 되는 조건들이 있는 건데 네, 일단 네.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핵심인데 네.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아 있고 어. 그럼 한동훈이 그러면 차기 대권 주자로 명확히 돼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6.29 때는 전두환의 임기가 거의 말판이었고 네. 노태우가 100% 대권 주자로 결정 났었을 때죠. 그때. 그렇죠. 예, 네. 체육관에서. 6월 10일 날 그걸 했죠. 그러니까 이미 승계가 됐던 상태가 네. 가능한데 그럼 지금 같은 경우도 완전히 한동훈이 제압을 하기에는 제압하려는 그림을 만들기에도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이 너무 정치 자산이 없다. 예, 그래서 어설픈 쇼가 돼서 오늘 오후에 이 대통령실이 이제 또 막 채널A,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뿌리고 있는데 한동훈을 진압한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김건희 여사 문제로 청와대 대통령실에 뭔가 머리를 숙였다인 것처럼 까부는 네. 거를 진압을 해서 좀 진압한 다음에 윤석열이 좀 달래준 것처럼 지금 이미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 이렇게 되면은 6.29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6.29가 아니라 그냥 오히려 윤석열이 더 뜨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되면서요. 윤석열이 사라졌습니다. 김건희도 그랬죠. 사라졌고. 네네.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는 의도적으로 사라진 거잖아요. 윤석열도 의도적으로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윤석열을 거론한 적이 없어요. 네네. 이게 하나의 전략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하는 전략이 2012년도에 총선 때 이명박 말기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 했을 때를 지금 벤치마킹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낮으니까 대통령은 좀 제끼고 가자. 그때도 네. 이명박 사라졌습니다. 네네. 완전 사라졌었고 네. 박근혜가 중심이 돼서 그때 이제 등장한 게 이준석, 김종인, 뭐 이상돈 이런 사람들이 네네 그랬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이명박을 컬러였어요. 엄청 네. 까대고 심지어 그때 내 기억으로는 이명박 탄핵하자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은 박근혜 당은 이제 야당이네 이렇게 위장이 됐죠. 네.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벤치마킹을 하려는 거거든요. 이제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한동훈이 나오고 윤석열과 이제 김건희가 사라졌었는데 저는 사라진 것까지는 그런대로 작전이 잘 됐다고 봐요. 네.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일단 쟤네들이 안 보이기만 해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꽤 많은 여론에 안 보이는 안 보이기만 것만으로도 해도 참을 수 있다. 총선에 예. 도움이 된다. 물론 네. 이제 끝장내겠다는 국민들도 있지만은 안 보이기만 해도 내가 참아주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꽤 많이 실제로 올랐어요. 지지율 꽤 네네. 많이. 한 1, 2%지만. 지지율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예, 1, 2%지만 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오늘 윤석열이 등장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갑자기 등장하고 지금 마무리되는 관계는 한동훈이 까부는 거를 진압한 것처럼 등장했기 때문에 사라진 윤석열이 다시 나타나는 격이 돼서 정반대 효과가 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게다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특검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로 다시 등장하니 더 마이너스네요. 김건희도 전면 등장시켜버렸죠. 네. 그 조용하던 김건희가 지금 이제 익명으로 지금 기사가 나가는 게 사과할 수 없다. 네. 함정에 빠뜨리는 놈부터 사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반박을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일보 등에다 하는데 그건 대통령실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을 선택해서 흘리는 거죠. 그렇죠. 네. 원래는 저렇게 보도하면 안 되죠. 그렇죠. 누가 대통령실이 지금 대변인이나 무슨 뭐 홍보수석이 발표를 해야지.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익명으로 갖다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의중을 잘 아는 어떤 네. 사람이
화자는 이렇더라고요. 네. 지금 원래 사실 대한민국 언론이 그런 대통령 청와대 임명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많이 임명으로만 때우는 경우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라고 임명을 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지금은 대통령 부인의 의중을 잘 아는 어떤 사람. 이건 좀 신기한 거예요. 대통령실이 아닌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네. 홍보석이고 대변이고 뭐 브리핑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공식 브리핑 안 합니다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사실 갑자기 숨어있던 윤석열, 김건희가 한꺼번에 등장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뭔가 총선에서 판을 뒤엎기 위해서 기획된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 표현을 빌으면 연습 대련을 했는데 의도한 대로 안 되고 더 연습 엉망. 대련을 하면서 한동훈을 띄워줬어야 되는데 네네. 처음엔 어제는 뛰는 것 같더니 오후에 진압이 되는 과정이 돼버려서 지금 한동훈이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수선하네요. 아직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아서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권력의 본체인데 권력을 이해한 것처럼 위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네. 그렇게 했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가 있는 거고 진짜 한동훈에게 권력이 넘어가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좀 하다가 어설프게 마무리돼서 숨어있던 윤석열, 김건희만 등장하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에서 이를테면 김경률 씨인가요? 몇 사람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는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가요? 아닌가요? 근데 그러면은 계속 해야 되는데 오늘 김경률 씨가 사과를 했고 문제제기가 거칠었다고 사과를 해버렸고 마리아 앙뚜아네트 얘기했던 게 마리아 앙뚜아네트 플러스 알파 네.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수도권하고 특히 체감도가 다르다 이 문제를 대해서 TK한테 사과를 했는데 네. 저는 그거 왜 사과하는지 도저히 체감도는 다르잖아요. 체감 다를 수밖에 없죠. 네, 당연히 네. 다를 수밖에 없죠. 그거는 아니 웬만한 그 수도권에 있는 윤상현 의원은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영남권이 너무 확실하니까 이 민감한 사안은 영남권은 너무 모른 척한다 이게 한동안 나온 얘기가 아닌데 이 김경률 씨가 윤재옥 원내대표가 TK 아닙니까? 네. 윤재옥 의원한테 완전히 엎드려 버렸어요. 그리고 윤재옥 의원이 사과를 받는 태도가 그래 네가 잘못했지 해서 진압이 되는. 자 그러면 내일부터 김경률 씨가 김건희 얘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안 할 지금 분위기면은 그렇죠. 한동훈이나 김경률이나 김건희 김자도 못 꺼내고 오히려 김건희는 나 억울해요 항변하는 물꼬만 터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럼 그 사안으로 돌아가면 최재형 목사가 명품백 가지고 간 거잖아요. 뭐가 억울할까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오늘 뭐 중앙일보 보도를 볼 때는 네. 함정을 당했다. 그 사람들부터 사과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이권을 노리고 사기친 게 아니잖아요. 네네. 정상적인 교과서에 나오는 함정 취재를 한 거죠. 함정 취재를. 사과할 게 없죠. 함정 취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직 기자가 붙어 있었던 거고. 네. 그러니까 흔히 필리스적 같은 경우 보면은 무슨 뭐 불법 무슨 뭐 업소 같은 데 갔을 때 그 고객인 것처럼 하는 경우 허다하거든요. 한번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예. 카메라를 가리거나 가려가지고 이러면서. 밑에 네. 가려가지고 고객인 것처럼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 허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취재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죠.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 핵심은 뭐예요? 그 명품백 받은 백을 전달했고 그걸 뭐 이런 걸 가져가면서 받은 게 문제이기 핵심. 때문에 네. 이게 과연 이게 하나겠냐 지금 국민들의 의혹은 그거잖아요. 이게 하나겠냐 이게 과연 너무나 능숙하게 받는 거 같을 때 이게 수십 건이면은 벌써 내문의 수가 얼마겠냐 이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최 목사님이나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 얘기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소위 명품백 사건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근데 그 건은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원래는 거죠. 태도로 보면. 특검으로 특검. 네. 특검으로 그 시스템이 뭐고 다 뒤져가지고 잡아내야 되는 건데 원래는. 근데 그거는 뭐 정권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그럼 김영란법으로 사실은 과태료를 물면 돼요. 3배. 그러니까 3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900만 원 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변명할 수 있겠죠. 뭐 잊어버렸다거나 뭐 그래가지고 일단 이게 1단락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경률이 얘기한 대로 그 정도는 사과하고 과태료 물고 정리는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자체도 안 하겠다고 이제 나와버린 거죠. 그 대표님 말씀은 사과는 김건희 여사가 해야 된다. 김건희 해야 되는 윤석열 거죠. 대통령은요. 윤석열 몰랐다 그럴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여기까지 끌고 온 책임이 있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까지 끌고 온 거. 침작했어. 방치했거나 뭐 이런. 네, 침작했어야 되는 거죠.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쟁점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특검법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좀 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그런 게 만약에 부속실을 설치한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김건희 여사를 방치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게 되니까 네. 그럼 특검부터 받고 가는 게 맞는 거지. 특검을 안 받는 조건으로 부속실 설치한다? 그래서 이게 앞뒤가 맞냐 이거죠 이게. 뭔가 잘못했으니까 시스템 개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네. 일단 특검부터 받고 들어가야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총선이 얼마 남지 80일도 안 남았으니까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보다 참 희한한 꼴을 다 볼 텐데 어제 오늘은 정말 독특한 헌정사에서 별로 없었던 해프닝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한동훈을 띄우는 6.29 공작인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한동훈에게 맡겨놨더니 이 친구가 지 마음대로 하네? 안 되겠네? 본때 좀 보여주자. 군기 좀 잡자 해서 숨어있던 윤석열, 김건희가 등장한 사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군기 잡는 사건이었는데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그리고 이제 비춰졌다. 대통령실장은 가서 사퇴하는 얘기는 분명히 안 한 것 같고 네. 사퇴하는 얘기는 안 한 것 같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도 기분 좀 나빴고 그러면은 뭐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 물어봤다고 나와요 한동훈이. 내가 계속 해도 되는 거냐 그랬을 때 하라 그랬다는 거야 대통령실장이. 네. 그러니까 그거 믿고 이제 나는 간다. 국민 믿고. 요렇게 장난을 친 거죠 한동훈도. 그것도 신기하네요.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어떻든 당대표인데 내가 계속 해야 되냐? 해도 되냐? 라고 묻는 상황 자체가 상상만으로도 참 희한하네요. 그걸 물어놓고 네. 기자들한테는 마치 대통령과 한판 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위장을 한 거 자체가 네. 이게 정직한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그거는 윤한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교감. 일정 정도 용납을 해줬겠죠. 네, 요 정도 선에서 네가 한번 해봐라. 네, 그 정도 용납을 해줬겠죠. 잘 해봐라. 이 정도까지는 해주겠다. 아이고, 근데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 망측합니다.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금 새로운 요거 하나만 줄게요. 네네,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건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 얻어가느냐 했을 때 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수 진영도 그렇고 그렇죠. 네. 일반인도 그런데 한동훈한테 지금 가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대통령을 때려잡을 수는 없으니까 이 대통령 아바타에 한동훈을 때려잡고 있었는데 그 누가요? 범보수 진영이 네, 언론이나 이런 오늘 곳에서. 완전히 네. 보수 유튜버 전체가 한동훈 주기로 달려들었고 네. 지금 김영선 의원이 이 창원에서 이제 준비하는데 검사발 공천에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거의 검사가 들어서 김영선 쫓겨난다는 말이 많은데 그냥 한동훈한테 박살 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동훈은 허수아비한 게 드러났잖아요. 네. 한동훈을 잡으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은 끝발 떨어졌다. 네. 지금까지는 윤석열과 뒤에 뭔가 있겠지 그랬는데 이 정도까지로 밀고 왔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가 한동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비대위원장 역할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까워서 대통령의 최측근이어서 네. 시킨 것 같지만 네. 실제로 최측근이라는 그 끈이 그렇게 단단한 끈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놓아버릴 수 있는. 흔히 아는 정치판이나 운동판에서의 최측근하고 네. 검사 내에서 최측근이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운동판 최측근은 진짜 목숨을 같이 몇 번은 넘긴 뭐 사람이잖아요. 감옥을 대신 가기도 하고 이런 정도로. 여기는 네. 그냥 상명하고 검사 네. 측근이라는 거는 야 조작하라면 조작하고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동지관계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냥 아랫사람이군요. 가까운 아랫사람. 범죄 공동체예요. 네. 그래서 한동훈의 입지는 오히려 더 훨씬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럼 총선은 어떻게 치러요? 이게 저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동훈은 총선 전에 아마 쫓겨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방패막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아마 검사 공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그거 누구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한동훈한테 뒤집어 씌워야 돼요. 네. 검사 공천을. 그 한동훈 욕만 엄청 얻어먹죠. 자기가 왜 이걸 얻어먹겠어요? 집에 가야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을 아직도 임명하지 않은 거는 집에 갈 거에 대한 대비입니까? 아닙니까? 이번에 그게 하나 이상한 네. 일이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 할 때 이노공이라고 여자 차관을 한동훈이가 네, 데리고 네. 있었는데 완전 한동훈 오른팔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할 때 장관 법무장관을 대행이죠. 인정하라고 장관 네. 해줬는데 그 사람을 잘랐습니다. 근데 차관이 바뀌었죠. 예, 차관을 잘라. 그러니까 한동훈의 수족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법무부 권한을 뺏어버린 거죠 한동훈. 이번에 김건희 건드렸다가. 야, 이거
그들 안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전선이 형성되어 있고 너무 좀 뭐라 그러지, 이제 정치판이나 운동권 동지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즉자적이라 그러나요? 네. 좀 보면서 해야 될 거를 그렇죠. 그냥 나 열받게서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는 이제 이거 검사들 수준인 거지. 또 하나는 국정 운영에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상당한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짙어지는데요. 아, 디올백 하나 그 사과를 못 하겠다. 아, 그걸 이제 실제로 윤석열이 백업을 하면서 그걸 갖고 당을 압박한다. 그러면 정말 이 정권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저 우연히 잘 안 읽게 되는데 평소에는 중앙일보 주필이란 분이 썼던 칼럼을 봤거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크로바스타입니까? 뭐 그 아파트에 찾아가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만나서 정계 입문을 해라 하니까 우리가 정치를 하면 나를 어떻게 보호해 줄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대목. 중앙일보 때 폭로했었죠. 네, 이런 걸 대놓고 쓸 정도면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나 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실 근데 그러면서 김건희를 버려라, 김건희랑 선을 거라 이런 요구였죠. 조중동이 지금 한 2달째 그 요구를 하고 있었고 네네. 이번에 이제 윤석열이 답변 또 해준 거죠. 아, 안 버리겠다. 그래서 한동훈은 죽는 수 있어도 조중동과의 이 문제는 아직까지 안 풀린 거죠 지금. 네. 하여튼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분이다. 대통령 총선 때까지 부인이. 이 문제 계속될 겁니다. 이 조중동 문제가 네, 계속 문제될 거예요. 이거. 그렇겠네요. 그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웃, 뒷심이 예, 없으니까 예, 아웃될 겁니다. 낙마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요. 요즘 뭐 새로운 정당 창당의 시즌입니다. 여러 개의 정당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죠. 네. 네, 이준석 신당,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 그 3인방이라고 하는 분들은 새로 당을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3인방이? 네. 3인방이 원칙과 상식이었나요? 종천, 아, 김종민. 네. 그건 이낙연 신당으로 좀 다르죠. 다들 다 이낙연 신당인 줄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분들은 좀 다르죠. 네, 이낙연 신당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분들, 전부 다 이제 국힘당이 무너졌을 때 국힘당을 기반으로 정계 개편할 때 들어가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일단, 하여튼 궁금한 거예요. 한동훈 씨도 그랬는데 이낙연 씨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거의 제일성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총선 출마, 불출마라는 거는 자기가 정말 출마만 하면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구가 있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건데 네. 둘 다 이낙연이나 한동훈이나 어디 가서 당선됩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이를테면 대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지역에는 뭐 누가 되더라도 언제든지 어떤 정치 상황에서 내가 당선되는데 네. 그 기득권을 포기할 때 그게 불출마가 불출마 의미가 있다. 의미인데 네. 일단 한동훈은 어디 가서 당선됩니까? 일단 그 자체가 뭐 강남 뭐 강남에 아닐까? 지금 다 있는데 사람들이 네, 네, 네. 이낙연 씨도 뭐 호남 가면 된다 그러지만 호남 엄청 복잡하거든요 지금. 아니 호남에서 지금? 어디도 안 될 것 같은데. 호남이 지금 너무 네. 폭파 직전인데. 아, 그러니까 당선될 때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자꾸 불출마를 선언한다는 얘기는 당선 자신이 없다고밖에 저는 그 생각이 안 드는데. 당선에 자신이 없는 걸 애들로 말하는 자신이 자신 거다. 없으니까 네. 출마 못하는 거지. 원래는 아니 신당을 창당한다 이거 이낙연 씨가. 그래서 30석 목표한다면서요. 네. 그럼 본인 한석이라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 그래서 한석이라도 늘려가야죠. 당연히 이거 해야 네. 될 거 아니겠어요? 소영길 대표 신당 창당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냐 소영길 대표 출마해라 옥중 출마 뭐 이런 네.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네. 한석이 더 중요하니까. 그럼 신당 창당한 사람들은 출마를 해줘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럼 어떤 의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갖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판을 보는 겁니까? 어떤 저는 일단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다를 텐데. 지금 네. 이 국힘당이 시스템이 워낙 불안하니까 이게 무너졌을 때 김한길 등등가 손잡고 이제 이 재창당할 때 네. 그때 들어가겠다는 이낙연 씨는? 이낙연 씨나 그 3인방이나 네. 심지어 이준석이나 그때 들어가면 지분을 가지고 잘하면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이낙연 씨는 판단인가요? 이제 사실상 그 당에 네. 한마디로 국힘당을 재창당하는 거죠. 윤석열 당으로. 네. 그 당의 당대표를 노릴만 하죠. 그 사람은. 그러면 원외면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상관없습니까? 저쪽에서 국무총리까지 하고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이쪽에 오기만 하면 대접을 해주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수도권 출마할 수 있겠죠. 지금 이낙연 씨 신다고 나오면은 양당 체제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거는 그렇죠. 저 보수당의 당대표 되는 거 아니에요? 보수당의 네네. 이른바
민주당 출신 당대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러면은 자기가 종로 나오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그게 총선 전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전 총선 전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 네. 대통합 뭐 이런 거로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체제가 제가 위험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체제 붕괴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윤석열이 백기를 들어야 되겠죠. 예. 그럼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만만하게 그거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 머릿속은 국힘당이 버티고 있으면요. 네. 이낙연이든 이준석이든 제 생각에는 지역구 한 석도 못 얻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네. 그렇고 자기 양당 자리가 구도에서는 정확하니까. 네. 이낙연은 민주당 지역에서 얻었고요. 이준석이 대구에서 어떻게 의석을 얻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약간의 변수만 되겠네요. 이럴 때는 수도권의 박빙인 지역구에서 이쪽 후보냐 저쪽 후보냐가 표차가 별로 안 날 때는 쓸모가 있겠네요. 뭐 그 정도하고 비례 연도형 되면 이제 네네. 비례에서 좀 얻는 그 정도고 실제로는 큰 판의 변수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구 전도에서 한 3분의 1 정도나 절반 정도는 쓸어야지만 효과가 있는데 네. 대구는 지금 절대적으로 윤석열 지키자 쪽이니까 네. 어렵죠. 그건. 경북도 마찬가지네요. 네, 대구도 대구 경북 그렇고.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호남 지역도 마찬가지고. 호남은 이낙연 씨한테 이준석만큼 관심도 없던데요. 제가 이 네, 여론조사 네. 보니까 네. 그나마 호남이 가장 많이 분화가 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민주당의 절대적 지지가 아니에요, 호남이. 네. 그 심지어 이준석 지지율이 호남에서 28%까지 나온 걸 내가 봤는데 이낙연 씨는 한 15% 나오는 거고. 네. 근데 그거 갖고 이낙연 씨가 호남에서 바람을 몰이키는 거죠. 이준석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씨는 호남에서 이준석만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정계 개편을 위한 밑그림을 지금 부지런히 저는 그리는 그게 거다. 금태섭 플러스 양양자 다 이게 네. 제2의 윤석열 여당을 만들기 위한 이제 바람잡이들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이제 그때도 김건희 문제가 되겠죠. 아마. 네. 그러니까 그게 되는 전제가 김건희 문제인데 그땐 윤석열이 김건희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바둑을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낙연, 네. 이준석 모두 다 또 예. 뭐 조홍천이든 누구든 금태섭도 마찬가지고. 잘못하면은 와르르 같이 무너지는 수가 있죠. 네. 깔끔하게 잘 정리가 안 되면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수가 있죠. 거기에 보면 정의당 출신도 뭐 현역 전 의원, 박원석. 네. 예. 이런 분들 참여하는 건 어떻게 봐야 돼요? 글쎄 내가 그분을 잘 몰라서 어떻게 네네. 정의당 계신 분이 절로 들어가는지가 자체가 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 좀 아는 제가 분이긴 몰라가지고 한데 내가. 참여연대 활동 오래 했어요. 예, 아니 뭐 유호정 씨도 그렇고 네. 그래서 뭐 요즘은 정의당이 옛날 같지가 않은지 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존재감이 계속 떨어지는 지금 거죠. 정의당은 민주당하고 연동형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정의당 자체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니까 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연동형을 해줘도 아니 정의당 지지율이 1%밖에 안 나오는데 왜 열석을 요구하지? 좀 이래가지고 협상이 지금 좀 복잡한 걸로 제가 전해 듣고 있어요. 네. 지난번 총선 때 정의당이 9%인가 했었죠. 비례해서. 그때 그랬었습니다. 9%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여론조사로는 1, 2, 3 정도에서 바닥을 기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거. 그러니까 제도는 정의당이 원하는 대로 바꿔오는데 제도가 좋아봐야 지지율이 나와야지 의석을 얻는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정의당 같은 경우는. 또 하나는 이낙연, 이준석 둘 다 이제 비슷한 시기에 신당을 시작하는데 자세나 태도가요. 이준석 씨가 훨씬 더 여유 있어 보이고 이낙연 씨는 조바심을 내는 것 같고 이준석 씨는 뭐 빅텐트의 시기는 지났다 이런 얘기도 하고 지역구 출마해라 이런 어른스럽게 막 조언도 해주고 이러는데 이런 태도의 차이는 어디서 보이는 겁니까? 아니 이준석은 저거는 이낙연과 합치지 않겠다는 얘기죠. 저는 생각하면. 그렇습니까? 예, 전혀 합칠 생각이 없는 거죠. 이낙연 빼고 자기만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새로운 통합을 하겠다 이런 겁니까? 이낙연을 들어오려면 이낙연은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는 거고 네. 이준석도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는 거지 둘이 합쳐서 일을 도모하지 않겠다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이준석 입장에서 그리고 시너지도 안 나고요. 네네. 뭐 도저히 그 둘이 합쳐서 뭘 하겠다는 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손해다라고 판단하는 건가요? 대구에서 승부하려고 그러는데 이낙연 시대에다가 대구에서 무슨 승부를 합니까? 네,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 이낙연 씨 입장에서는 이준석 씨가 필요한 거죠. 그나마 이슈라도 지금 해주니까. 네. 아니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호남에서 이준석 신당이 이낙연 신당보다 앞서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정치 경력이나 이런 그러니까 것하고 솔직히 상관없이 이낙연 씨가 지금 얼마나 황당한 스탠스인지를 이준석보다도 안 된다니까 호남 신당에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깃발을 든 이유는 저는 그 김한길하고 네. 예, 이미
뭔가 대화가 네, 있고 그다음에 이 방법이 아니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판단이겠죠. 네, 그 대신에 이제 일루 갈 때는 차기 대권의 상당 부분 이제 좀 보장을 받고 가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요새 열심히 뛰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열심히 뛰어요. 유영아 변호사를 지난번에 뭐 대구시장 얘기도 했다가 이제는 뭐 국회의원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대구시장 얘기를 했다가 대구시장에서 떨어졌고 선거에서 보궐선거 때 또 이겼다가 또 떨어졌고 두 번 떨어졌습니다. 네. 대구에서. 근데 이번에 국회의원 달서 갑에 네. 이제 출마를 하는데 2월 5일 날 박근혜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네. 회고로 주체가 중앙일보예요. 네, 중앙일보에서 요새 저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중앙일보가 주체를 그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특정 언론사가 이렇게 기획하는 회고록을 쓰고 그 행사 참여한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이거 부분들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작업 자체를 중앙일보에서 했다는 거죠. 정말 실무 나는 작업을. 참 그 회고록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 참모들하고 다 붙어서 써야지 왜 중앙일보 기자 3명 있습니까? 네. 박근혜 회고록을. 네. 그 박근혜 씨가 그 수많은 국정자료를 다 파악했을 리도 없고 그러면은 자기가 불러주면 중앙일보 기자들이 막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고록을 쓴 사례가 없어요. 대통령들 같은 경우. 그렇죠. 네, 김대중 자서전 같은 거 보면 참 명작이다 다 싶을 같이 정도로. 그 당시 정권 참여에서는 다 같이 뭉쳐서 해야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리고 박근혜 씨가 한다 그러면 다 참여했을 겁니다. 마지막 네. 사람들도.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를 끼더니 어떻게 전직 대통령 출판 기념회를 그 언론사 회사가 기획을 하고 500명을 초청했다 그러는데 네. 그럼 박근혜 씨를 어쨌든 억울하다 생각해서 그 수많은 정말 한 수백만 명이 구명 운동을 했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알아보니까 박근혜를 구명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안 가 있다는 500명 안에. 이 500명 누구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죠? 그러니까 500명 누군지를 우리가 아는 이른바 범태극기 세력. 지금 네. 태극기 하도 변절해서 그런데 어쨌든 박근혜 초기 때 그 좀 세력들은 괜찮았었거든요. 그 사람도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500명이. 그럼 누구냐 이거야 500명이 지금. 그래서 유영아 사조직 아니냐. 아. 그럼 유영아의 그냥 총선 출마를 위해서 전직 대통령의 사람이 그것도 수십 년을 구형을 받고 감옥에다 끌려 나온 사람이 국민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내 오른팔 배지 주세요. 그게 다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는 게. 그러기엔 좀 초라하네요. 근데 그 비슷한 메시지가 반복적이었잖아요.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때도 꼭 유영하 유영하 변호사를 끼고, 대동시키고. 대구 어디에 뭐 시장을 가도 유영아 끼고 다니고. 네.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지금 남은 인생을 유영아 한 명 배지 달아주는데 인생 바치는 거면 자기의 어쨌든 그 다른 건 몰라도 박근혜가 뇌물은 안 먹지 않았냐고 믿은 사람은 천재예요. 그런 사람들은. 네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 던지고 있냐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죠? 이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기괴하잖아요. 이를테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누구 뭐 자기 측근 뭐 누굴지 모르지만 이를테면 김경수든 누구든 누구의 국회의원 되기만을 위해서 올인하고 있다 하면 되게 기괴하게 보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스타일로 볼 때 이게 지금 박근혜 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고.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박근혜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이춘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정호성 등등 그 3인방보다 위예요. 그러니까 그 문고리 3인방 문고리가 위에. 위니까 네. 어찌 보면 4인방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이 박근혜 집권 직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보좌가 무너졌다고 얘기 나오고 정윤회 씨가 이제 또 그러면은 이 원래 같이 보좌를 했었는데 네. 정윤회 씨가 최서원과 이혼을 하면서 또 나가면서 보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를 최서원이 들어와서 좌지우지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좌 시스템이라는 거는 공적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고 누구 수석도 있지만 마음을 주고 믿을 수 있는 측근 시스템은 무너졌다. 예, 그러니까 이게 두 명이 빠지게 된 거죠. 네, 이춘상 씨하고 네, 정윤회 씨가 네. 빠지면서 최서원이 다 좌지우지했다는 건데 그러다가 사고가 터지니까 최서원을 멀리하면서 대타를 유영아를 쓰면서 지금 벌써 8년째 유영아를 끼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럼 박근혜라는 사람은 스타일이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자기 스스로 결단을 못 내리고 늘 누구 하나에 휘를 누고 다니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설마 박근혜가 최서원 같은 그 가정한테 들렸을까 의심했던 사람이 네. 유영아한테 하는 걸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유영하 변호사도 무슨 정치 경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공직이라고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차관급을 그것도 3년 한 거. 박근혜가 해준 건데 네네. 이 사람이요 군포에서만 3번 떨어졌습니다. 네네. 그 김부겸 그러니까 본인은 정치적 지향이 강한 사람이었죠. 네. 그것도 김부겸 씨한테 2번 떨어지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3번째 떨어질 때는 김부겸도 아니에요. 이하경이라고 네네네. 그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지명들은 유영하보다도 이름이 없었던 운동권에서 이름이 있지만은 네 그렇죠. YMCA 네. 활동을 했고. 운동권에서 유명한 사회지만 정치편에서는 누군지 이야기 모르는 그 상황 때까지 떨어졌어요. 네. 근데 군포에서만 떨어지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된다 싶어가지고 가장 쉬운 송파에 들어가려고 2010년 총선 때 박근혜가 송파에다가 낙하산을 찍어줬는데 그 당시 송파에 여성 당협위원장이 지지율이 40%가 나오고 있었고 네. 유영하가 4% 나오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그걸 꽂으니까 완전히 수도권이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김무성이 도장론을 하는데 다들 유승민 때문에 도장론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게 더 컸어요. 수도권에서 어떻게 군포에서만 떨어진 유영하를 송파에 박냐 낙하산으로 그게 같이 겹쳤거든요. 네. 그래서 김무성이 도장론으로 가면서 그 총선 때 박근혜가 참패하게 됩니다. 그때는 문재인의 민주당하고 안철수의 국민의힘이 이제 승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래서 탄핵당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유영하는 뭐냐? 무리하게 박근혜한테 낙하산 공천을 받아가지고 박근혜 탄핵이 되는 주범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그 유영하를 지금까지 끼고 있다. 그리고 출소하자마자 벌써 2번을 밀어줬어. 대구시장 때도 박근혜가 후원회장 밀어주고 다 떨어졌어요. 그 유영하를 또 밀어준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도 오래 했잖아요. 보통의 정치 감각이라면 조금 거리를 두기 마련일 텐데요. 정상적인 이 정치 리더와 이 측근이 아닙니다. 이건. 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을 이제 쫓아가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현 대통령도 그렇고 정상적인 판단과는 일정 거리가 있어 인신공격하자는 건 아니지만 좀 이해 안 되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아니죠.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뽑을 때요. 웬만하면 대부분 정상적인 판단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대통령 뽑으면 안 되죠. 네. 전혀 일반인이 생각하는 상식을 초월해서 몰상식, 비상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탄핵당하고 윤석열도 이상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 취임과 동시에 탄핵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요. 자, 총선 뭐 80일도 안 남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표님은요? 여전히 저는 이 체제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힘당과 지금의 민주당이 과연 1대1로 붙을 건가, 4월에. 네.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수 입장, 진용 자체가 아직 안 짜져 있다, 어떤 면에서. 일단 저기는 한동훈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고, 민주당의 최대 문제는 뭐냐? 이번에 한겨레 성한용 기자가 이제 작심하고 이 장문의 기사를 썼는데, 네, 토요일치 했었죠. 네, 네. 민주당 지금 지고 있다. 지고 있는데 지고 있다 얘기를 안 한다,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 퍼져요. 그다음 이제 이 기사가 굉장히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왜 이겼는지. 민주당이 자유한국당보다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겼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되냐? 대부분 조사에서 져요. 조금씩 대부분 조사에서. 근데 네. 그건 지는 거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들의 60에서 70%는 윤석열을 끌어내자고 난리치는데 이걸 수행해야 되는 민주당이 오히려 지고 있다. 이게 버틸 수 있겠냐는 건데, 이 민주당이. 더구나 이 양당은 원래 서로 기대고 있는데 한 당이 흔들리고 있는데 네. 이기고 있는 당이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린다는 얘기가 뭡니까? 어찌 보면은 더 크게 이기려고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 흔들린다는 얘기는.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가만히 있는다?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침대 축구하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건데. 일종의 부자 몸조신 같은. 지고 있는데 침대 축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민주당도 위험하다는 거. 특히 호남에서 지금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호남 지지율 왕창 빠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지금 상태로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소영길 씨가 이제 검찰 퇴진당을 창당 선언했는데 네. 연동형제에서의 비례신당이라 그러는데 소영길 씨를 과연 그 비례연합당에다가 소영길의 당을 참여시켜 줄 건가? 민주당이요? 민주당이. 네.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안 할 가능성이 그렇게 되면 높아 어떻게 보이네요. 네. 그럼 송 대표 자기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잘못하면 징역 30년 맞아요. 저기도 지금. 어이구, 네. 하도 부풀려 나가지고 이제 똑같은데 박근혜 때랑 뭐 몇십 건을 걸어놓으니까 그럼 자기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는 어쨌든 배지를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소속 출마, 옥중 출마 들어간다, 호남에. 특히 목포에. 그 손혜원 씨가 언제든지 들어오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호남에서 마치 지난번 2016년도 때처럼 문재인의 민주당과 안철수의 국힘당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호남은 현재 민주당의 기득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준석한테도 지금 잡히고 있는데 네. 호남이 대격변이 벌어질 수가 있죠. 민주당이 호남에서 이준석 신당에 잡히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30에 40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네, 네. 이준석 신당이 최대만은 28%까지 나왔어요. 네. 거의 잡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준석이라는 사람하고 호남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내가 볼 때. 그거는 전체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보내는 경고다라고 이준석이 생각해야 된다. 민주당보다 그나마 잘 싸운다. 잘 싸운다는 게 그래도 발톱으로 긁어는 된다, 윤석열에 대해서. 네네. 근데 그럼 지금까지 범민주에서 소영길 씨가 제일 들이받고 많이 싸웠는데 그런 사람이 민주당하고 호남에서 붙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하고 제대로 싸우지 않는 한 민주당의 지지부진은 계속될 것이다. 뭐 저 같은 사람 윤석열하고 싸우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서 그런데 네. 이번에 성한용 씨가 만난 2020년도 총선 민주당 기획자, 네, 박근영 씨. 네, 네, 네. 이근영 씨. 이근영 네. 씨 기획자, 이 사람은 완전 홍보 전문가인데 네. 이 사람이 분석하는 것도 민주당이 죽쓰는 거는 윤석열과 안 싸우기 때문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쉽잖아요. 국민들은 윤석열 너무 싫어해. 근데 안 싸워. 그러면 어떻게 싫어하는 권력과 싸우면 우리 편 같아 보이고 마음도 그러니까 안쓰럽고. 이준석한테 네. 호남이 이준석이가 호남에 무슨 관계가 있냐고. 네. 어떻게 28%가 나옵니까, 이준석 씨? 호남의 요구는 윤석열과 싸우라 이거죠. 예. 근데 계속 이렇게 안 싸우면은 소영길 신당이든 뭐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호남. 그럼 왜 이렇게 안 싸우는 것 같아요? 부자 몸조심입니까? 아니 부자가 아닌 게 지금까지는 부자 부르셨는데 아니, 의석수가 지고 꽤 있다는 거야, 많으니까. 지고 있다는 거 네. 지금은. 그러니까 야성을 잃은 거네요. 일단은 지난번에 이미 당선된 사람들 자체가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예. 네, 네. 아마 민주당 역사에서 저는 이상한 사람들 당선된 게 첫째일 거 아닐까. 마치 자유한국당 비스사부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고 네, 네. 법조계도 너무 많이 들어왔고. 네. 그 고향이 호남일 뿐 국힘에 가 있어서 국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전혀 들어오고 상관없는 사람들도 많고 대표라도 싸워야 되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안 싸우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고. 네, 근데 네. 이분은 무슨 사법 리스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법 리스크가 있을수록 더 많이 싸워야죠. 그렇죠. 하여튼 관전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직은 진영이 갖춰지지 않았다. 둘 다 지금 위험한 상태다. 민주당이나 네. 국힘당이나. 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어차피 그럼 박빙이다 그러면은 둘이 나가면은 둘이 150석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생각 하나 본데 네. 그렇게 안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공간을 노리는 제3지대에도 상당히 들끓고 있다. 당연히 이제 공간이 나오면은 치고 들어가겠죠. 네,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럼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열쇠말은 뭡니까? 역시 윤석열 심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성한용 기자나 이근영 씨 얘기는 윤석열 심판론이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총선에서. 안 싸우니까. 그럼 뭡니까? 그냥 돌진해서 무조건 총선판은 윤석열 심판론으로 바꿔내야 되는 거죠. 이제 이기려면은. 그러면 국힘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네. 아예 하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아니 어떻게 특검을 지금 거부를 하고 있고 인턴 특검법 무조건 거부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민주당이 지금 현재 범민주당이 180석이 넘어가는데 200석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다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180석이 안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75%가 다 원해요. 지금 모든 특검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럼 75%는 200석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야당 대표는요 무조건 75%를 의석수로 환원시킨다는 공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230석을 얻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0석만 하면 되죠. 3분의 1. 근데 75%를 계산해 보니까 네네. 203석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공약을 했는데 200석이 안 되는 수가 있어. 195석이야. 그러면은 정계 은퇴하겠다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적 바람을 내가 좀 오시거든요. 그런 정도 결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3분의 2가 되면 재의결을 할 수 있으니까 3분의 2선 200석을 걸거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식으로 지금은 본때 있게 싸워야 된다. 야당의 지도자는요 200석을 국민에게 요청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151석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럼 지금이 180석인데 네. 151석이라 그러면 선거 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보다 상당히 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30석 정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더군다나 그럼 윤석열이 뭐 잘 나가면 모르겠는데 네. 역대 최악인 건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대 최악의 정권 상대로 야당이 지금보다 의석수가 떨어진다? 그만둬야 돼요. 만약에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은 표정 관리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건 예상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지도자는 목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목표 설정은 지금 무조건 200석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목표 설정이. 지금 구도가 그렇다. 내가 말을 들면은 네. 내 힘으로는 200석이 안 돼. 그럼 물러나야 되는 거야. 네. 200석을 할 만한 사람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200석은 단독 200입니까? 아니면 법야권 200? 법야권 200석이죠. 법야권 200석. 그러니까 무조건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공약을 내세워야 되고 네. 그거 공약을 못 지키면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절박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때 있게 싸워줘야만 그러면 표가 오죠. 민주당에게도 오죠. 내일이니까. 네, 그렇게 하면 오죠. 네. 그럼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말은 핵심 포인트는 윤석열 심판이네요. 제가 볼 때는 200석이 그러니까 이미 심판하는 이 수단이 생겼잖아요. 네, 특검법이. 네. 근데 막혀 있어. 네. 그 200석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뭔가 매듭을 해달라고 풀어야 해야 돼. 된다. 해달라고 200석을 달라고 요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에게. 근데 지금 그 얘기 안 하잖아요. 200석. 네. 200석.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총선 앞두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도 많은데 사뭇 많을 겁니다. 예. 궁금한데, 네. 어제 오늘과 같은 해프닝, 쇼, 그 다음에 약속 대련도 또 많이 벌어지고 그러겠죠. 정부 차원에서 공약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세니, 뭐, 부동산.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것 같더라고. 예, 네. 모든 건 다 하고 있더라고요. 금도도 없이 가는 거죠. 예, 지금? 막 하고 있죠. 진짜. 네. 반면에 네. 정부가 그러는 것에 비해서 야당은 존재감이 좀 존재감이 부족하다. 없어요. 네. 존재감을 키워야만 선거에서도 어떤 판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오늘 특히 윤석열, 한동훈 약속 대련 오늘은 정말 이제 이 약속 대련이고 이제 네. 약속 대련하다가 이제 실제 대련하는 수가 있는데 실제 대련하면 한동훈은 뼈도 못 추린다. 아, 예, 뼈도 못 추리고 그냥 집에 간다. 네. 한동훈과 윤석열 싸움이라는 거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면 아무 일도 못 하겠네요. 감옥 안 가면 다행이죠. 네네. 조용히 집에만 갈 수 있으면 다행이죠. 다른 공직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이번에 쫓겨나면 감옥 안 가면 다행인 겁니다. 감옥 안 가면 다행이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변 대표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춥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